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TV 고경입니다. 사마천 사기 열전 내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작 창공 열전 2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창공이 주인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춘추시대 때 명의로 이름났던 편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라 문제 때 명의로 이름났던 창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창공이 명의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인물 창공은 원래 제 나라에서 창고지기를 하다가 얼떨결에 의사가 된 순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의는 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태창이라는 아주 큰 곡식 창고를 맡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의를 창고 관리를 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에서 창공 또는 태창공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공의 원래 성은 순의이고 이름은 의입니다. 비록 창고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순의는 어려서부터 의술을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자 순의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꿈꿔왔던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려는 의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창공에게 어느 누구도 의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공은 결국 시간이 날 때마다 의학을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독학으로 해서 얻은 실력으로 아픈 사람을 치료를 좀 했더니 조금은 효험이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공은 당시에 의술에 아주 능통하다는 공송광이라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서 그로부터 의명을 바꾸는 기술, 그 다음에 구전되었던 여러 비법들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스승 공송광으로부터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순의는 공송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00대까지 명이라는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순의의 그 열정을 확인한 공송광이 자기 동복 형제 중에 양경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이 공송광이 소개한 양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양경은 당시에 신분의 그 자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20등급의 자기 중에서 8등급 정도 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굳이 의술을 펼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경이 의술 실력이 아주 뛰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의술을 행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평상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경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창공도 양경을 소개받을 때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때마침 공송광이 양경의 아들 양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양경의 아들 양은하고 순의를 서로 소개를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을 쌓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양경에게 공송광이 편지를 써서 순의를 추천을 해줍니다. 이 양경은 그 시점 나이가 약 70세 정도였는데 의술이 대단하고 비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술을 전수받고자 하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경이 결국 순의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의술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순의에게 네가 이제까지 배운 의술은 다 쓸데기 없는 거니까 다 버려라.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치는 것만 받아들여라 라고 하고 비방,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전에 그 황제와 편작이 남겼던 맥서 이런 것들을 모두 전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오색진이라 해서 사람 얼굴 안색만 딱 보고 병을 진단하는 그런 비법도 알려주고, 또 환자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살아날 사람인지 아니면 치료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판별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약에 대한 이론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서 전수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양경이
순위에게 비법을 다 가르쳐주고 나서 순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들들, 그러니까 양경의 아들들이죠. 내 후손들이 나로부터 네가, 순위가 의술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는 그 비밀을 지키기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양경으로부터 3년에 걸쳐서 의술을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그 의술을 공부를 하고, 두 번째 해는 그거를 실험을 해보고, 세 번째 해는 우리가 의과대 예과, 본과 이렇게 해서 6년 과정을 마치듯이 그런 과정을 쭉 밟아가는데 불과 3년 만에 모든 의술을 다 전수받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서 3년째 되던 해 자기가 배운 의술을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효염이 탁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우이도 실력 있다라고 평가되고, 그때부터 이제 의술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부터 바로 소문난 의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창공은 배운 대로 환자의 낯빛만 딱 봐도 무슨 병인지 알아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병이 결국 치료 못하고 죽을 병인지 아니면 치료해서 살려낼 수 있는 병인지 금방금방 알아내고, 또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그 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치료에 같이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명의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아주 잘 나가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편작도 결국 시기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창공에도 그런 위험이 다가옵니다. 그거를 창공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공은 의술을 펼치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위암, 그 다음에 혈관질환, 그 다음에 신장질환, 산부인과 병, 정형외과의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치과의 치통, 그 다음에 신경계의 중풍, 이런 것들까지 아주 다양한 병에 있어서 술술 치료를 아주 잘 해 나갑니다. 이와 같이 창공의 의료 행위가 점차 효용이 있다라는 소문이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죠. 그래서 창공은 이제 정신없이 바쁩니다.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창공이 의사 역할에 좀 해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창공이 집을 떠나버리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명의로서 소문이 나고 나니까 창공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잘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편작처럼 아주 이름난 의사들이 그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까 얘기한 춘추 말기에 명의로 이름났던 편작도 진나라에 가서 임금의 주치의를 맡던 태의령 이해가 자신보다 편작이 더 이름이 나고 의술이 더 뛰어나다는 것에 시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편작을 암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창공은 아픈 사람이 몰려올 때마다 혹시라도 자기도 편작처럼 죽음을 당할까 겁이 났는지 그때부터 창공은 일부러 아픈 사람을 멀리하고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래 도망다니고 있는데 의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지도 않고 신선 노름을 하고 있다면서 누군가 창공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고발자는 둘 중 하나겠죠. 진정 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살아나고 싶어서 애절한 사람 아니면 창공의 그 의술을 시기했던 또 다른 의원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창공은 그 죄로 사로잡혀가지고 꽁꽁 묶인 다음에 제나라 임치에서 한나라의 수도인 장안까지 압송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편작은 아픈 사람을 너무 열심히 진료하다가 다른 의원의 시기를 받아서 살해를 당해버렸고, 창공은 의원의 본분을 너무 게을리해서 죽게 될 처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의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5이 있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가 끌려가게 되자 그 뒤를 졸졸 따라오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우는 딸을 보고서 순우이가 화가 나가지고 딸들을 보고 이렇게 꾸짖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급할 때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다 쓸모없다라는 거죠. 아들이 있었으면 아버지를 대변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딸들은 그러지 못하냐 한스러워서 한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한탄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딸들 중에서 막내딸 재영이 아버지의 말을 애처롭게 여겨가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그 먼 장안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죽는다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한나라 황제 문제에게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평생 궁궐에서 여종으로 살겠다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올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나라 태창의 관리가 되었을 때 제 나라 사람들에게 청렴하고 공평하다는 칭찬을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 법을 어겨서 육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원통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 없고 한번 형벌을 받게 되면 몸이 다시는 원래대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잘못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되고자 한다 한들 어떤 방법이 없고 결국은 기회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러니 저희 한 몸 관비로서 제가 바칠 테니 아버지가 받게 될 그 형벌을 대신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자, 이 상소를 받아든 문제가 창공의 막내딸의 마음을 가엾게 여겼는지 몰라도 그 해에 한나라에서 육형을 시행하는 법령을 폐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형, 육신의 어떤 형벌을 가는 건데 신체 일부를 제거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장애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이 육형에는 5가지 형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마에 문신을 하는 묵형, 그 다음에 코를 베어버리는 의형, 그 다음에 발을 자르는 빈형, 그 다음에 성기를 거수해버리는 궁형, 그 다음에 목을 잘라내버리는 참수해버리는 대벽형, 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 궁형과 대벽형, 목 자르는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 3개는 문제가 그때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무제 때 오늘 이야기를 기록한 역사가 사마천이 장군 일흥을 변호했다가 무제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결국 거세를 당하는 궁형을 당했다는 것도 이 궁형의 형벌이 그때까지는 살아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제가 창공의 딸이 올린 상소를 보고 야, 요즘 세상에도 이런 효녀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순의를 살려주기로는 했지만 그래도 황제 문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그냥 살려주기에는 좀 그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황제 문제가 명의인 창공에게 질문을 하고 숙제를 냅니다. 자, 이렇게 숙제를 냅니다. 순의가 그동안 의사로서, 의원으로서 진료했던 기록, 그 결과를 보고해라 라고 조서로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때 황제 문제가 질문을 던진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 순의가 의술에 있어서 뛰어난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당신이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또 뭐냐? 그리고 의술서는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의술은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리고 몇 년 동안 배웠느냐? 그리고 치료한 결과가 효염을 봤다면 그 효염을 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고 누구냐? 또 그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재를 쓴 다음에 그 병세는 어떠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대답해라 라고 숙제를 냅니다. 한마디로 이 황제 문제가 직접 순의가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췄는지 또 진료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그 진료 기록들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에 순의가 황제 앞으로 와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진료하고 치료했던 그러한 상세 내역 25가지에 대한 내용과 그가 의술을 익히게 된 그런 상세한 과정을 황제에게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순회가 문제에게 보고한 진료 기록 중이 지금까지 사마천 역사서에 그대로 또 남아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기록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진료 기록이자 또 세계에서 최초로 의료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창공이 문제에게 전달한 그 진료 사례가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황제가 중간에 말을 딱 끊고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 병명이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진단은 서로 다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나냐? 그 이유가 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창공이 이 물음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병명은 유사한 것이 많아가지고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의 맥의 상태를 구별해서 온갖 질병을 서로 다른 점들을 구분하고 또 진찰한 것들을 모두 진찰부에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진단을 했더니 어떤 것들은 적중하고 어떤 것은 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대조해서 쭉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찰 결과를 모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결과를 빅데이터로 만드는데 게을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질병은 뭐 이름은 같지만 그 치료 방법도 달랐고 치료 과정도 다 달랐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살려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문제가 이 대답을 듣고 창공에게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누군가 창공 당신이 병자가 어느 날짜 어느 시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날짜 틀렸다. 당신 혹시 돌팔이 아니야? 라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창공이 문제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의원이 알려준 대로 밥을 제때 먹고 약도 제때 먹고 운동도 제때 하고 뭐 이랬으면 내가 말한 대로 맞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내가 죽는 날짜는 8일 안에 죽을 겁니다 라고 했지만 9일 사는 사람도 있고 7일밖에 못 사고 미리 죽은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조금씩의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공이 이처럼 막힘없이 대답을 탁탁 해내자 황제의 문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난처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던집니다. 내가 듣자하니 제 나라의 문왕이 아플 때 당신이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요? 라고 묻습니다. 자, 그리도 잘 치료하던 명이라면서 어떻게 거물급 환자를 두고도 치료하지 않고 도망갔느냐? 그 이유를 물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순의가 형벌을 받을 뻔한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창공이 약간 당황을 했는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치료를 안 한 사람이 문왕뿐만이 아닙니다. 조왕, 교서왕, 제남왕, 오왕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치료를 부탁했지만 제가 감히 치료를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직접 가서 그 왕들을 치료를 해서 낫게 하면 병을 낫게 했다라는 그런 공로를 인정해서 저에게 벼슬을 내릴 건데 만약에 제가 벼슬을 받게 되면 저는 관직일에 속박돼서 의사로서의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대답에 문제가 오히려 의구심이 나죠. 그래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아무튼 그대가 결국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나라 문왕은 결국 죽지 않았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창공이 제 나라 문왕이 병이 난 이유를 자기가 직접 진료는 하지 않았지만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나라 문왕이 듣자 하니 천식도 있었고 숨도 가빴고 또 거기다가 눈까지 잘 안 보였다라고 나는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 그 제 나라 문왕이 나이가 20살도 안 된 젊은 사람이 걷지도 못할 정도로 살이 비대했다니 그런 천식이 생기고 다리 쪄가지고 혈관 흐름이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머리도 아팠던 거고 그러니 시력마저도 이제 잘 보이지 않게 된 건데
그런 환자를 두고 그 당시 다른 의사들이 운동을 시켰어야 됐는데 다른 의원들은 침 찌르고 뜸 뜨고 뭐 약 먹이고 뭐 이렇게 처방을 잘못 내렸으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젊을 때는 그 나이에 맞게 운동을 통해서 몸속에 있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몸 관리를 잘 했어야 됐는데 그거는 하지 않고 그냥 의원만 믿고 있다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의원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스스로 몸 관리를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라 문왕이 죽은 것은 의원만 말 듣다가 죽게 된 것이지 자기 스스로의 몸 관리는 전혀 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창공으로부터 이런 대답을 듣게 된 황제 문제가 이제 할 말을 잃었는지 쪼잔하게 질문 내용이 바뀝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공,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유능한 의원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 의원으로서 실수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문제의 이 물음에 창공은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증상을 묻기 전에 아픈 사람의 진맥을 먼저 짚어봅니다. 그래서 맥박이 순조로운 사람은 이 사람은 치료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맥박이 약하거나 불규칙한 사람은 이거 좀 치료하기 난해하겠는데 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저도 어쩌다 보면 맥박을 잘못 짚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완벽한 의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실수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황제 문제는 명의 창공에 대해서 그의 의술을 모두 확인한 후에 살려서 돌려보냅니다. 결국 지난 편에 얘기한 편작은 환자를 열심히 치료하다가 그런 능력을 또 충분히 발휘했지만 같은 의원의 시기를 받아서 죽음을 당했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창공은 다른 의원의 시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관직에도 나가지도 않았고 또 열정을 다해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목을 지은 아버지를 살려내기 위해서 효녀스러운 막내딸 때문에 그 형을 받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창공의 막내딸 덕분에 풀려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창공이었던 거죠. 이 역사서 인물 열전을 기록한 태사공 사마천은 마지막에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편작은 뛰어난 의술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되었고 창공은 종적을 감추고 몸을 숨겨서 형벌을 받을 뻔했다. 다만 다행히 그의 딸 재영이 조정에 상소를 한 후에야 아버지인 창공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답고 좋은 것은 상서롭지 못한 것이다 라고 노자가 말한 것 같이 창공이 이 노자의 말에 해당된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순의가 태창이라는 관직도 그만둬 버리고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의원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의원으로서 명의가 되자 오히려 그 명성 때문에 부담감을 느꼈는지 다시 관직을 받을까 두려워한 건지 몰라도 환자를 마다하고 피해 다녔다라는 기록을 보면 솔직히 순의 창공이 의원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아니면 순의 창공이 자신의 처신을 잘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잘 살려냈다라고 이해할지 좀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순의의 딸이 말한 개과 자신이라는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교훈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편은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잘 나갈 때 오히려 스스로를 더욱더 돌아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해 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던져주는 열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천 사기 창공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왕비열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문학TV 공영이었습니다.